거기 손익계산서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자, 우리가 먼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3장을 오늘 끝낼 건데요. 오늘 4장 들어갈 건데, 3장에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재무제표라는 걸 하고 있죠. 재무제표. 재무제표라는 건 네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대차 대조표라는 걸 배웠고, 대차 대조표라는 것은 구성 항목이 자산부채 자본이고, 그럼 여러분이 그걸 뭐 알아야 되냐면 정의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금액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평가할 거냐. 그래서 그거 배웠죠 지금. 네,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산의 평가가 중요하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손익계산서라는 걸 또 한번 볼 건데요. 이 손익계산서라는 걸 첫 번째 줄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실제 경영 성과에 대한 걸 보고하는 동태적이다. 거기 동태적. 그래서 동태적이란 말을 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익 측정의 목적이라고 해서 첫째부터 다섯째까지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혼자 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98페이지에서 혼자 보시고, 이익 개념과 측정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익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네 번째 줄에 경제학적 이익이고 99페이지 보시면 회계학적 이익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더 잘해야 될까요? 경제학적 이익과 회계학적 이익, 그 둘 중에서 뭐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학적 이익을 잘해야죠. 회계학하는 사람이 왜 경제학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회계학적 이익을 더 잘해야 되고, 회계학적 이익이라는 게 회계학에서 계산하는 이익이고요. 거기 경제학적 이익이라는 게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경제학적 이익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회계학에서는. 근데 개념만 알아두시면 경제학 배울 때 나올걸요, 이 말. 네 번째 줄에 경제학적 이익은 기말에도 기초와 동일한 만족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일단 표현도 좀 어렵죠. 근데 아무튼 걔는 그런 표현인데,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그 밑에 공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거 쭉 내려가 보니까 뭐 공식 나와 있죠. 어떻게 되냐면 이 공식이 좀 중요해요. 기말 순자산이라고 되어 있고, 빼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봤어요, 지금? 기말 순자산 가치와 기초 순자산 가치 글이 나오는데, 그러면 기말과 기초, 이 순자산이란 말은 뭐랑 같은 말이에요? 자본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본이랑 같은 말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뺐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가 또는 감소겠죠? 증가 또는 감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자본이 어떻게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증가하는 게 잘하는 회사죠. 이 자본이 감소하고 있는 회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LG카드. 안 좋은 회사. 자본 감소. 감소된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결손 나서 그래. 결손. 장사 못해서. 나중에 다 알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증가해요.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말 자본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주 지분이 커져야죠. 1년 장사에서 커져야 좋죠. 뭐 그런 개념이고, 아무튼 자본이 증가했는데, 우리 방금 전에 자본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5가지 있었죠. 우리 바뀌어가지고. 뭐 있어? 자본금. 적을까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 3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누적 기타 포괄손익,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정리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3가지는 무슨 거래가 있어요? 자본거래 있을 때 바뀌는 거다. 자본거래. 그런 얘기 했었고, 이 2가지가 손익거래. 이런 얘기 했죠, 아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11장 배우시면 이 자본거래라고 하는 건 누구랑 하는 거라고요? 주주랑 하는 건데, 이 주주랑 하는 거는 주주가 투자하는 거하고
주주가 가져가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예요. 주주가 투자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유상증자. 주주가 가져가는 거 대표적인 거 현금 배당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유상증자, 현금 배당.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데 그것들은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죠. 회사가. 1년 내내 발생 안 할 수도 있어요. 유상증자, 현금 배당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회사든 이게 없을 수는 없죠. 이게 없는 회사는 없다.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손익계산서가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 외에는 장사에서 이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어느 회사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 회사가 자본이 증가했다면 다른 원인이 없다면 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익.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사 봤는데 기초 자본보다 기말 자본이 증가했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주들이 좋아하겠죠. 자본이 주주 거라면서요. 자본이. 기초 자본보다 기말 자본이 증가하면 주주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증가했으니까. 근데 증가해서 좋아하려고 했더니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 중에 자본 거래. 예를 들어 유상증자가 있다. 유상증자가 있어서 증가해서 좋아하려고 했더니 유상증자라는 건 뭐예요? 주주가 회사에 뭐 낸 거예요? 돈 낸 거죠. 그 증가한 것만큼 누구 돈 낸 거예요? 지가 낸 거 아니에요. 좋아할 일이 아니죠. 지 돈 내놓고 증가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 주머니에 돈 넣어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익이 아니죠. 이익이. 이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나머지는 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다리는 이익 개념이. 그러니까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 뺀 다음에 증가한 것 중에 이런 거래들은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요것들이 없다면 다 이거거든요. 그럼 얘네들만 잘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뭐만 알면 되냐면 유상증자와 현금 배당만 알면 돼요. 거기 책에 보시면은 증자와 배당이라고만 써 있죠. 책에는. 근데 거기다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세요. 유상증자, 현금 배당을 말하거든요. 유상증자, 현금 배당.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좀 적어 놓으시고요. 유상증자, 현금 배당인데요. 결국 우리가 자본이 증가한 것 중에 그 회계년도에 유상증자가 있다면 그거는 빼야 되죠. 왜냐면 이익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다시 더하겠다는 건 왜 그런 거냐면은 회사가 주주한테 현금 배당하는 것은 뭐 가지고 배당하는 겁니까? 이익 가지고 배당하는 거예요. 이익 가지고 배당하는 거기 때문에 배당받은 것도 이익이었거든요. 근데 현금 배당 받은 것 때문에 자본이 빠져 있거든요. 이만큼. 그걸 다시 더해주는 것이 전체 이익을 찾을 수 있죠. 그 회계년도에. 그래서 다시 더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익 찾으려고요. 요렇게 찾은 게 뭐가 된더라? 이익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거기 공식으로 나와 있죠. 경제학적 이익이라고. 근데 얘가 거기 보면 무슨 이익이라고 되냐면 경제학적 이익이라고 돼 있죠. 표현이. 근데 그 바로 밑에 보세요. 그 지금 바로 밑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초나 기말의 순자산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순자산이 가져다 주리라고 기대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측정한다. 아주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경제학적 이익이 되려면 여기 자산, 순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때, 요 가치를 측정할 때 어떤 것들로 다 측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만 측정을 해야 그래야 어떤 이익이 나온다? 경제학적 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밑줄 친 게. 하나 물어볼게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까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상의 평가 방법 봤잖아요. 거기 다 현재 가치밖에 없던가요? 아니잖아요. 다 있잖아요, 여기. 현재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현재 가치로 평가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좋으니까. 못한다니까요, 다.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경제학적 이익이 되려면 현재 가치로 다 평가를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이익이에요, 그냥. 우리 계산하라고 안 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여러분이 계산하는 건 뭐냐면 99페이지에 중간에 회계학적 이익, 이걸 우리가 회계학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학적 이익을. 이제 이걸 이제 볼 건데
경제학적 이익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요. 앞으로 가서 하나만 확인해 드리고 올게요. 82페이지 아니라 몇 페이지? 88페이지. 88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장점이 있었잖아요. 장점. 그게 뭐였냐면은 그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기초와 기말 시점에서의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해서 당기수 산출하는 경제학적 이익 개념에 가장 잘 부합한다. 그 얘기가 경제학적 이익을 하려면 뭐로 평가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세요. 지금 99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99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회계학적 이익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회계학적 이익 봤어요? 이 회계학적 이익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겁니다. 회계원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하죠. 여러분 회계원리에서부터 이익 어떻게 찾았어요? 실현된 수익을 기록하고 관련되는 비용을 기록하고 그걸 빼서 찾았죠. 그게 그 밑에 있잖아요. 회계학적 이익은 실현된 수익에서 발생된 비용을 빼서 찾더라.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가로 2번에 이익의 측정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번째 줄에 자본주의 접근법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거래 접근법이 있어요. 두 가지.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회계원리서부터 했던 당기순이익 찾는 방법은 둘 중에 뭘까요?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할 때부터 지금까지 당기순이익을 찾은 방법은 거래 접근법이에요. 두 번째는 거래 접근법. 그 거래 접근법이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들을 계속 기록하죠.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회사가? 수익과 비용이 생기고 그것들이 집계되는 게 여기잖아요. 집계되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당기, 순이익이 나오고. 이게 거래 접근법이에요. 여러분이 했던 거. 반면에 앞으로 가서 자본유지 접근법 앞에 그게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자본유지 접근법이라는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공식이 똑같이. 보세요, 지금 확인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느껴지는 게 자본유지 접근법이 경제학적 이익 찾는 거고 거래 접근법이 회계학적 이익 찾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좀 되잖아요, 갑자기 혼자. 안 돼요? 아무튼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거래 접근법은 회계학적 이익을 찾는 데만 쓰이는 거 맞아요. 거래 접근법. 그 거래 접근법이라는 게 회계학적 이익을 찾는 데 쓰이는 거 맞는 말인데 자본유지 접근법은요. 자본유지 접근법은 경제학적 이익만 찾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회계학적 이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이 자본유지 접근법이. 왜 그러냐면요. 이 공식에 따라 이익을 찾았을 때 이 경제학적 이익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미래 현금으로 현재 가치 다. 그걸로 평가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얘를 만약에 기업회계 기준상으로 평가할 때 이 자산부채를 갭으로 우리 기업회계 기준 알죠? 갭, K갭. 기업회계 기준상으로 이걸 평가한 금액이다. 거기서 기말 자본에서 뺐다. 그리고 나온 금액이다. 그럼 이거 무슨 이익으로 봐야 돼요? 회계학적 이익으로 봐야 돼요. 제가 그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데 계산 문제 있거든요. 어디냐면 123페이지 펴세요. 123. 123페이지에 객관식 4번 문제 있어요. 123페이지. 그거 지금 푸세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 하세요. 123페이지 객관식 문제 4번을 지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세요.
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거기 보면 기말 자본을 찾을 수 있죠. 얼마든가요, 기말 자본이? 120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기초 자본도 찾았죠, 이렇게. 빼보니까 얼마 차이나요? 300.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본의 증가. 자본이 증가했다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니까요. 주주의 지분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주가 좋아요. 좋은데 이것이 다른 원인이 없다면 뭐 때문에 늘어난 걸로 본다고요? 다른 원인이 없다면 이익이에요, 이익. 그래서 장사했으니까. 이익 때문에 늘어났는데 그게 자본 거래가 있다면 고려해줘야 돼요. 주주랑 하는.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유상증자와 현금 배당이 있잖아요. 유상증자 때문에 늘어난 게 있겠죠, 이게? 유상증자 120 때문에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건 이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빼는 게 맞죠. 현금 배당한 건 이익에서 배당한 거니까 다시 더해야 전체 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더하니까 얘가 나오더라. 이해하겠어요, 이거?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자본유지 접근법이에요. 하나 물어볼게요. 이 220은 경제학적 이익이다, 회계학적 이익이다. 회계학적 이익이에요, 경제학적 이익이에요. 이건 회계학적 이익일 가능성이 높아요. 회계학적. 왜냐하면 거기 주어진 자료가 대차 대조표가 주어졌잖아요. 대차 대조표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에 따라 평가됐을 것 같아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가 됐겠죠, 이게. 경제학적 이익이 되려면 모두 다 뭐로 평가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만 평가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된 금액이 나왔다면 이것은 회계학적 이익이 된다. 개념을 좀 잘 잡아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로 다시 오시면 다시 한 번만 99페이지에 자본유지 접근법은요. 무슨 이익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본유지 접근법은. 지금 한 거. 경제학적 이익과 회계학적 이익을 다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100페이지에 수익과 비용의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 읽어보세요. 6번째 줄에 수익과 비용의 정의 나온 거 읽어보세요, 지금. 자, 같이 설명할게요. 먼저 거기 수익 정의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게 뭡니까 이게? 복식부기 원리라는 거 알죠 이렇게? 그러면 수익의 발생이라는 게 대변이죠, 대변. 대변에 오니까 수익이 발생했을 때 차변에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인데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또 해볼까요?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이 증가하는 거 뭐예요? 많죠. 매출했을 때 현금, 매출, 외상 매출했을 때 매출 채권, 매출 많아요. 자, 부채가 감소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5장 할 때 배울 건데요. 지금 당장 안 할 거고 5장 할 때 보시면 채무 조정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배워요. 5장에서 채무 조정이익. 이름도 좀 바뀌었어요. 채무 조정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채무 조정이익이 부채가 감소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르시면 5장 할 때 하세요. 채무 조정이익.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할 건 뭐냐면 수익이 발생하니까 이 두 개가 발생할 수 있구나. 거기 그런 얘기 써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게 발생할 때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요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순자산의 증가라고 할 수 있죠. 순자산의 증가. 한마디로 하면. 근데 순자산이라는 말이 뭐랑 같은 말이다? 자본이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결국 수익이 발생하니까 뭐가 증가하더라? 자본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정의가 돼 있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다시. 자, 비용의 발생도 보시면 비용의 발생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대요, 이렇게. 아주 많아요. 자산 감소하면서 비용 발생하는 거. 현금 나가고 급여, 현금 나가고 보험료. 많아요, 아주. 부채가 발생하는 것도 많아요. 다 뭐만 붙이면 돼요? 미지급자만 붙이면 돼요. 급여, 미지급 급여. 급여, 미지급, 보험료, 미지급 보험료. 이렇게. 미지급자 붙이면.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자산의 감소죠, 얘는 감소. 순자산이란 말은 또 뭐랑 같은 말이에요? 자본의 감소, 이렇게. 그래서 거기 정리에 나와 있는 말들이 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다시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보시냐면 책에, 거기, 101페이지를 보세요. 101페이지. 세 번째 줄에, 101페이지. 둘째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고,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고. 밑줄 치세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인식하게 되면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여러분 처음인데 이 개념 잘 잡으라고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기록한다는 거죠. 기록. 뭐를? 수익과 비용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익을 기록하면 어떻게 돼요? 순자산이 증가해요. 비용을 기록하면 순자산이 감소한다. 이런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밑으로 셋째 보세요. 셋째 보니까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주요 경영활동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주 영업활동이 아니라면 다른 말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차익과 차손. 이게 예전이랑 용어가 바뀐 것 뿐인데요. 예전에 여러분 공부해봤으면 이득과 손실이라는 거 들어봤을 것 같아요. 거기 영어는 똑같아요. 해석만 우리나라 말만 바꾼 거예요. 얘가 개인이잖아요. 이거 개인. 얘가 로스. 나오죠 거기. 이게 예전에 이득과 손실이라는 말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기준이. 그러다가 이번에 개념체계 바꾸면서 야 이거를 좀 더 멋있게 차익과 차손 한번 해보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차익과 차손.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바뀐 걸로 좀 공부에 버릇하면 돼요. 이것도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개정 과목들이 좀 나오는데 다 이름들이 바뀌죠 좀. 예전 유형자산 처분손익이었는데 이제 유형자산 처분 차손익. 그러니까 처분 차익, 처분 차손 이렇게 그런 말들을 쓰게 됐다고 좀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얘네 구분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 차익과 차손과 수익과 비용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현대자동차가요 자동차를 팔았다. 자동차 수익입니까? 차익입니까? 수익이죠. 그건 주 영업활동이니까. 근데 현대자동차가 오래 보유하고 있던 땅을 팔았다. 토지를 팔면 유형자산 처분 차익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 뭐예요? 그건 차익이다. 차익.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그거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가셔서 10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밑에서 6번째 줄에 첫째 해가지고 수익과 비용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흐름으로서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고 밑줄 잘 쳐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14장 가서 다시 할 건데요. 지금 잠깐 정리해요. 같이. 원재료를 구입해서 생산을 진행하다가 생산이 완성되면 제품이 나올 거고 제품을 판매하면 채권이 생기고 채권이 생기면 나중에 회수하죠. 현금으로. 자, 그래서 이 제조기업들은 대부분 원재료를 구입해서 현금을 회수할 때 아까 요거를 뭐라 그랬죠? 아까 요거를 정상 영업 순환 주기인가 뭐 그렇게 불렀죠. 이거를 원재료 구입해가지고 물건 팔아서 현금 들어올 때까지 이걸 정상 영업 순환 주기. 이 정상 영업 순환 주기가 1년보다 짧으면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게 1년으로 하는 거고, 이 순환 주기가 1년보다 크면 그럼 이 순환 주기로 하는 거.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까. 참고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해요. 근데 이 제조 업종들은 이걸 반복하죠. 이렇게 매번. 이 짓을 왜 반복하죠? 이 짓을 반복하는 이유는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럼 수익을 창출하는 건 다 이해가 됐는데, 그럼 그 수익을 언제 발생했느냐, 그 수익이. 이 짓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 발생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언제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한테 판매했을 때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그런 대답들을 하냐면은 이제까지 회계원리하면서 수익을 언제 기록했냐면 물건 팔았을 때 매출 잡았죠. 이제까지
물건 팔려면 매출. 근데 매출이 대표적인 수익. 아, 매출이 기록되는 게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물건 팔았을 때 매출 잡는 거니까 판매 시점에 수익이 발생하는구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뭘 제대로 구분 못한 거냐면 발생과 인식이라는 문제를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회계원리 배울 때 판매했을 때 매출을 기록했던 거는 그건 그때 수익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그때 수익을 인식한 거예요. 기록, 인식. 지금 방금 전에 이걸 미출 쳤을 때 지금 미출 친 거에 모든 회사는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전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발생한다고요. 계속. 예를 들어서요. 저희 학원을 보세요. 저희 학원의 수익과 비용이 이제 뭐가 있냐면 수익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수강료, 그 다음에 비용은 뭐가 있냐면은 강사료, 그 다음에 건물의 감가상각비, 책상의 감가상각비, 전기료, 수도료, 직원들 월급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학원의 수익이 언제 발생이 되냐? 우리 학원 또 우리 학원의 비용이 언제 발생하냐? 발생 인식이 아니라 발생. 그러면 우리 학원의 수익이 여러분들이 수강증 끊을 때 현금 납부할 때 그때 다 발생하느냐? 그럼 개강하는 순간 이미 수익은 다 발생했고 지금 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발생이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개강하는 날 발생하느냐? 종강하는 날 발생하느냐? 월 초냐? 월 말이냐? 이런 특정 시점에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죠? 저는 좀 보이는데. 수익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발생하고 있고. 또 비용도요. 이 전기료 보세요. 전기료. 우리 학원이 전기료를 한국전력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부할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그럼 언제 비용이 발생한 거냐?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냐?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냐? 월 초냐? 월 말이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발생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발생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발생한 비용을 언제 기록할 거냐의 문제죠. 회계학이라는 게 장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이 수익과 비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시점에 기록해 주느냐가 우리의 문제예요. 회계학의 문제. 인식의 문제다. 인식의 문제. 됐어요? 그 인식하는 문제를 회계학자들이 토론하다 보니까 101페이지 하단에 수익과 비용의 인식과 측정에서 두 가지 원칙을 잡았어요. 첫 번째가 현금주의, 두 번째가 발생주의. 그래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둘 중에 뭐를 채택하고 있다?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배웠잖아요, 그렇게. 현금주의라는 게 뭐냐면 현금 들어왔을 때 뭐? 수익. 현금 나갔을 때 비용. 그럼 현금주의에 따라 이익을 측정하면요. 당기순이익이 곧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기업에서 삼성전자가요. 당기순이익이 1년에 당기순이익 5조가 났다. 5조. 걔는 뭐 조 단위로 나잖아요. 당기순이익이. 상상이 잘 안 되죠. 조가 동그라미 새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5조의 당기순이익이 났다 그러면은 많은 일반인들이 어떤 착각하냐면 삼성전자 좋겠다. 5조의 이익이 났으니까 5조의 현금이 생겼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이죠. 착각. 우리 현금주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5조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현금이 5조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금주의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면 만약 그랬다면 삼성전자가 5조의 당기순이익 내면 5조의 현금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그게 현금주의라고요. 현금 들어왔을 때 수익, 현금 나갔을 때 비용.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현금주의 안 하고 뭐 한다고요? 발생주의 한다. 발생주의. 발생주의라는 건 현금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기록하자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냐면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서요. 결국 우리가 만들려는 재무제표가 뭡니까? 손익계산서를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손익계산서라는 건 뭘 보여주는 재무제표예요? 경영 성과를 보여주죠. 성과. 이 경영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현금주의보다 발생주의가 월등히 우월하다 이런 얘기예요.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현금주의보다 발생주의가 월등히 우월해요. 그래서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발생주의에 따라 우리가 수익과 비용 인식할 건데 지금 그럼 수익은 어떻게 인식할 거고 비용은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렇게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책 보니까 102페이지 중간에 수익인식 기준이 먼저 나오는데 그게 이거겠죠. 그 수익인식 기준은 여러분들이 언제 가서 또 배운다고요? 언제 가서? 14장 가서 또 배워요. 14장 가서 또 배우는데 지금 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있었죠 우리. 6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이게 수익을 발생주에 따라 하려니까 계속 발생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학원 직원이 퇴근하면서 야, 이 발생한 수익이 얼마지? 하고 기록하려면 이게 힘들잖아 이게.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이거에 근거한 어떤 방법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회계학자들이 만든 것이 실현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밑줄 친 거, 실현주의. 그래서 발생주의에 따라서 어떤 실현주의라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뭐 하자는 거냐면 수익은 실현됐을 때 기록하세요. 실현이 됐다고 생각할 때 기록하자. 장부에다가. 실현. 그러면 또 뭘 얘기해 줘야 돼요? 언제가 실현된 건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언제가 실현된 건지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 요건이 있대요. 두 가지 요건. 첫 번째가 뭐냐면 맨 밑에 실현 요건 또는 측정 요건. 칠판에는 측정 요건이라고 적을게요. 측정 요건. 이거요. 나중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처음 하실 때 잘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측정 요건. 그 측정 요건 좀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보시면 얘가 무슨 얘기냐면은 수익 금액을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수익 금액을 화폐 금액으로만 알아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화폐 금액으로 측정된 수익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돼. 현금으로.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이게 기업이 수익 발생했다는 게요. 수익이 실현되는 게 기껏 수익이 화폐 금액으로만 알 수 있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LG카드가요. LG카드가 카드 업계에서 이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의 1위에 1위. 고객이 제일 많아요. 카드 발급된 게 가장 크고 가장 많이 써요. 고객들이. 그럼 수익은 많이 발생하죠. 근데 뭘 못해요? 현금을 회수하지 못하잖아요. 고객들이 다 도망 다니고 뭐 망하라고 그냥 다 이렇게 회수하지 못하는 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수익이 실현됐다,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 수익을 화폐 금액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현금으로 회수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 중요한 거라고요.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가등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등 요건이라는 것은 그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노력을 다 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노력. 그래서 나중에 잘 읽어보시고 그 1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밑에 거기 밑줄 치세요. 위에 두 가지 요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시점은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 시점이다. 판매란 제품이나 상품의 인도와 대금 청구권이 확정되는 걸 의미하는데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는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적 의무를 완수한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시점에서 수익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판매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거기까지만 밑줄 치는데 여러분 거기서 대부분의 기업이라는 건요. 여길 말하는 겁니다. 상기업과 제조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이라는 건 상기업과 제조기업. 상기업과 제조기업 말하는 거고 이 상기업과 제조기업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상기업과 제조기업은 상품과 제품을 판매한다는 거죠. 판매.
근데 상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익 금액이 언제 금액으로 좀 알겠어요. 제대로 된 금액으로. 팔 때 얼마인지 알죠, 금액을. 그리고 팔 때 그 고객의 우리가 얼굴을 보면 저놈이 돈 갚을 놈인가 뭐 이런 어떤 현금 회수 가능성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등 요건. 이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언제 가득이 되는 거예요, 언제. 소비자한테 물건을 인도하면 대부분의 노력을 다한 거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고객한테 넘기면 대부분의 노력을 다한 거잖아요. 이제 뭐만 하면 돈만 받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기업과 제조기업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이 언제 제일 잘 만족하더라? 지금 언제? 판매될 때 제일 잘 만족하더라. 판매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언제 수익이 실현됐다고 보는 거예요. 언제? 판매했을 때 실현됐다고 보니까 그때 어떻게 하자? 인식하자. 기록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회계원리하면서 물건 팔 때마다 매출 잡았던 거예요. 우리가 회계원리 할 때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기업들은 다 상기업이니까.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 14장 가면 어떤 회사 배워야 되냐면은 용역매출하는 회사 배워야 돼요. 용역매출.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용역매출하는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냐면 건설업이에요, 나중에. 근데 용역매출하는 회사는 이게 좀 달라요. 이 만족하는 게. 얘네들은요, 미리 그냥 저거만 들이면 진행 시점에 만족해요. 판매가 아니라 용역, 서비스. 왜 그런지 사례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지금 사례 하나만. 건설업은 나중에 하고요. 제 은행으로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은행으로. 은행도 서비스업이에요. 용역, 은행. 은행을 예로 잠깐만 들어드리면 7월 1일 날 고객한테 돈 빌려줬어요. 대출금. 은행이 돈 빌려줬어요. 은행은 돈 빌려줄 때 당연히 뭐 받으려고 빌려줘요? 이자 받으려고 빌려주니까 이자율을 10%를 했대요. 근데 이 은행의 결산일이 이때래요. 결산일이. 기말이라고 하군요. 그냥. 결산일이 기말이면 요 이자는 언제 받을 거냐면 1년 지난 다음 1년 지나서 2000X2년 6월 30일이 되면 그때 받을 거라고 했는데 현금은 이때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로 기말연재 뭐 잡는 거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미수이자 계산해 보시면 6개월이니까 5만 원, 그다음에 이자 수익 5만 원. 자, 이렇게 하는 거 배웠죠, 여러분? 이런 걸 회계원리 때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배웠어요? 발생주의다. 이렇게 하는 거 발생주의라고 배웠을 거 아니고 발생주의.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은행의 입장에선 주수익이 뭐예요? 은행의 주수익은 이자 수익이에요. 은행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이자 수익이 주수익인데 결국 수익을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얘가 수익을 인식하려고 하니까 얘는 돈 빌려줄 때 이미 수익의 화폐 금액은 알 수 있죠. 이자율이 결정됐으면 측정 요건을 만족하죠. 그리고 가등 요건은 뭐만 지나면 만족해요, 얘가. 시간만 흘러가면 되죠, 얘는. 시간만 흘러가면 만족되니까 두 가지 요건이 언제 만족되더라? 진행되면서 만족하더라,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진행된 것만큼은 뭘 잡을 수 있다?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매출하는 회사들은 언제 수익을 기록하자? 진행될 때 수익을 기록하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회계학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이 두 가지가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빨리 정리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수익 발생을 언제 한다고요? 전 과정을 통해서 해요. 언제 인식할 거냐 문제는 진행될 때 인식할 거냐, 완성됐을 때 인식할 거냐, 판매할 때 인식할 거냐, 회수할 때 인식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가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나중에 배우시면 회수와 완성은 원칙적으로 없고요. 예외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확인할 거야, 잠깐. 중요한 거는 판매와 진행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근데 요때 어느 시점에 인식할 거냐는 요 두 가지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건이 만족했을 때가 실현됐다고 보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진행이 더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그렇게만 정리해 놓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103페이지까지 했고 맨 밑에 보시면 가로 3번에 비용이식 기준이 나와요. 거기 보시고 자, 비용. 그럼 수익은 언제 기록하자고요? 실현됐을 때 기록하세요. 그럼 비용은 언제 기록해요? 수익 비용 대응시키자. 수익 비용 대응시키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수익 비용 대응시키는 방법에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104페이지에 원인과 결과에 직접 대응하는 게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 매출원가만 잘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7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팔았어요. 얼마 이익 난 겁니까? 300원 이익 난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얘를 뭐라고 불러요 보통? 매출액, 얘를 매출원가, 매출총익 이렇게 부르는 거 알죠? 이 매출원가라는 게 비용인 거 알죠? 이 매출원가라는 게 뭐에 직접 되는 비용이에요?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죠. 이게 직접 대응 거기. 여러분 회계학을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면 이런 걸 느껴요. 이 회계학이라는 게 모든 비용이 관련되는 수익과 직접적으로만 대응될 수 있다면 회계학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다 직접적으로 대응시키면 돼요. 하나도 할 게 없어요. 다 대응시키면 돼요. 근데 모든 비용이 다 대응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건물과 책상, 이 분명히 우리 학원 수익 창출하는 데 기여해요. 수익에. 근데 요것들이 얼마씩의 비용으로 기여하고 있는지가 직접 대응이 안 돼요. 측정할 수 있겠어요? 이 책상이 지금 얼마의 비용을 우리한테 기여하고 있나, 이 수익 창출하는데. 모르겠죠, 이게. 아는 분은 저한테 한번 오세요. 건물도 이게 얼마씩 기여하느냐.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요. 이 건물이나 책상은요, 1년만 쓰고 말 게 아니잖아요. 오래 쓰는데, 문제는 건물이나 책상들을 처음에 살 때 뭐 주고 사요? 현금 주고 사죠, 대부분. 현금 주고 사잖아, 이거. 만약에 우리가 현금주의를 한다면, 건물이나 책상을 현금 주고 살 때 다 뭐로 봐야 돼요? 다 비용으로 봐야죠. 그게 현금주의예요. 근데 우린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나 책상을 현금 주고 샀을 때 비용 처리 다 안 하죠. 미래 효익이 있다고 보고 자산 잡는 거예요. 그게 발생주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산이 효익이 소멸하면 비용화되기 때문에 이 건물이나 얘가 비용화돼 가죠. 그 과정이 뭐예요? 우리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 근데 감가상각이라는 게 이 책상과 건물이 얼마에 취득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비용화하는 과정인데 그 금액이 올해 얼마씩 기여했는지 측정하는 게 직접 대응할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고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간 배분해버려요. 그게 우리 감가상각 방법에 배웠던 정액법이면 정액법, 정률법이면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거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방법으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감가상각비인데 이게 책에 나와요. 잘 찾아보세요 여기.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서 우리 책상이죠 이게. 여러분 앉아있는 책상을 우리가 구입한 다음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학원이. 그러면 학원에 이렇게 수강생이 많든 수강생이 하나도 없든 어떻게 비용화해야 돼요? n분의 1 하는 거죠. 정액법으로. 수익과 직접 대응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 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단기에 즉시 인식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세 번째 줄은 광고 선전비. 일반 관리비 거기 나와 있는 거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또 왜 그러냐 잠깐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요즘에 광고 제일 많이 하는 회사들이 어디죠? 요즘에 광고 제일 많이 하는 회사 그래도 통신 회사들이죠. KTF
SK텔레콤, LG. 지금 이게 번호 이동성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죠? 번호 이동성? 얘가 뭐 011이라면서요, 자기는. 016, 019인데, 이게 이 휴대폰 업계가 지금 얘가 독보적이잖아요. 독보적이고, 얘가 그 다음이고 있는데, 이게 얘가 너무 독보적이니까 이게 안 좋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좀 경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휴대폰 분석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휴대폰 번호를 받은 다음에 안 바꾸는 이유가 번호 바꾸기가 귀찮잖아요. 이게 내 번호 다 알고 있는데 바꾸면 이게 바뀐 거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또 다시. 그러니까 이번에 하게 된 게 뭐냐면은 그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업체만 바꿀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011의 번호를 유지하면서 016의 서비스로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019로 갈 수 있고. 근데 얘가 제일 싸요. 싸기는.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제일 요금이 싸고 얘가 중간이고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용 형태에 따라서 요금을 들릴 수 있다면 016이나 011 거의 통화 품질에 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금 싼 데로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남들은 모르죠. 자기 011인 줄 알죠. 이제. 난 011. 그렇지만 요금은 싸게. 뭐 이렇게 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번호 이동성 제도를 지금 도입했고요. 그게 처음 도입했을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은 일로 올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일로 못 가게 만들었어요. 1년 동안은. 뭐 그렇대요. 저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그 다음부터 완전 경쟁. 뭐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뭐 또 010으로 바꾼다면서 이제 신규가입자들은 번호가 없이 똑같은 출발 번호로 해서 어느 사업체를 선택하는지는 뭐 그 서비스에 따라서 요금에 따라서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아주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광고를 지금 더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광고 선전비가 나가겠죠 지금. 그래도 KTF가 예를 들어서 뭐 천억이라고 하죠. 1000억의 광고 선전비를 올해 투입한다, 지출한다. 2003년에. 그럼 그 광고를 하면서 2003년 수익 창출하는 데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광고가? KTF 하는 거 광고가? 얘가 요즘에 뭐 하고 있냐면 Have a good time 하잖아요.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 되래요. KTF와 함께 좋은 시간. 하여튼 얘가 Have a good time 하고 있는데 그거 하는데 광고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미래 수익 창출에 다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광고하고 있겠죠, 이게. 광고 선전비라는 게 당연히 미래 효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 지출한 광고 선전비를 당장 다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 잡아놨다가 미래 시점에 비용 처리하자 이런 얘기 꺼낼 수 있겠죠.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광고 선전비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출된 회계연도에 다 비용 처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공부 더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미래 효익이 있다는 것이 불확실해요. 굉장히. 광고 선전비가 미래 효익이 있다는 것이 정확히 측정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 효익이 있다 하더라도 몇 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배분해야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반면에 이 책상이다, 건물이다 이런 건 확실하잖아. 이거 한 10년 쓴다. 이거 한 20년 쓴다. 이런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배분을 하는데 이런 광고 선전비는 그렇게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지출된 회계연도에 다 비용 처리하는 게 대응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세 가지. 그리고 세 가지를 잘 보시고 그 밑에 중간에 바로 밑에 보세요. 거기 104페이지.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 중 1번을 직접 대응이라고 2, 3번을 간접 대응 또는 기간 대응이라고 하고 밑줄 쳐놓으시면 돼요. 지금. 넘어가세요. 거의 다 했어요. 106페이지 보시면 어, 106페이지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거 보기 전에 이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자, 우리 수익과 비용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발생? 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 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니까 어느 시점에 인식할 거냐가 문제인데 그 인식의 문제에서 우리 뭐다? 발생주의다.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익은 언제 기록한다? 실현됐을 때 기록한다. 실현된 회계연도에.
비용은 언제 기록한다? 대응시킨다. 이렇게 좀 잘하시고. 106페이지에 거기 그림 하나 나오죠. 맨 위에. 그게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회계학 공부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그림. 그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 그림, 여러분이 우리 이게 복식보기 원리인데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산이나 비용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현금 유출이 있어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어떤 거래예요. 어떤 현금이 나가야지만 자산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떤 현금이 유출됐을 때 차변의 증가로 적을 수 있는 거, 감소가 아니라 차변의 증가로 적을 수 있는 건 뭐 아니면 뭐예요? 자산 아니면 비용이에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거 생각 꼭 해보세요. 어떤 지출액이 있었을 때 차변의 증가로 적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고민하실 건 현금 나갔을 때 이걸 자산으로 잡을 거냐 비용으로 잡을 거냐 이게 고민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명확해요. 판단 기준이 자산의 정의가 뭐였죠? 우리 중요한 정의가 미래 효익. 미래 효익이 없는 건 자산이 아니에요. 미래 효익이 없다면 다 비용이에요. 미래 효익이 없으면 미래 효익이 있었을 때 자산 잡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림이. 미래 효익.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래 효익이 있다고 잡은 자산도 그 효익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효익이 영원한 거 하나 있어요. 토지. 토지 빼고는 이 자산이라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더라. 언젠간 소멸하더라. 자산이. 그럼 자산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효익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효익이 없어지면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비용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 회계학의 개념이 지출됐을 때 미래 효익이 없었으면 바로 비용 처리했고요. 미래 효익 있다고 자산 잡았던 거는 효익 줄 때 비용 처리예요. 소멸할 때.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소멸할 때 비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자산이라는 건 미소멸된 거죠. 미소멸. 아직. 미소멸된 원가. 근데 거기서 이 현금 나간 요 금액을 어떤 용어라고 보는데 코스트, 원가다. 이거를 원가. 원가가 발생했을 때 그 원가를 어디다 잡을 거냐는 역시 효익, 미래 효익. 그거 갖고 판단하시고. 그럼 원가가 발생해서 자산 잡았다가 소멸됐을 때 비용화되는 건데 그게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소멸했다면 비용이고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차손이죠. 차손 거기. 그게 손실이었는데 예전에 차손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책상 있죠. 이게 감가상각 할 거 아닙니까? 이 감가상각비가 비용일까요? 차손일까요? 비용이죠. 지금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이게. 자산이 소멸한 거 맞죠? 불나서. 그런데 이 수익 창출에 기여 못했죠. 재해 손실이에요. 재해 손실. 그 차손 개념이 차손. 이해하겠죠? 그럼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회계학이 이렇게 열려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네 번째, 수익과 비용의 측정이라는 게 있는데 측정은 같은 말이 뭐라고요? 평가고요. 평가. 측정과 평가. 같은 말인데 여기는 결국 뭐예요? 수익과 비용의 화폐 금액 얼마로 할 거냐죠? 쉬운 얘기이기 때문에 혼자 읽어보세요. 107페이지까지. 혼자 읽어보시고 하단에 보시면 단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 나오는데 얘는 했죠 우리. 단기업적주의가 뭐라고요? 비경상적인 것들을 제외시키는 거. 그 다음에 포괄주의는 비경상적인 거 다 포함시키는 거. 포괄주의.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109페이지 기업회계 기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은 포괄주의 쪽이에요. 잘 봤을 때. 110페이지 보시면 손익계산서 양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문단 보세요. 110페이지 두 번째 문단.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무슨 식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다? 보고식. 우리 보고식. 왜 그렇죠 우리? 왜 얘는 보고식만 하죠? 보고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계정식으로 하면 단기순이익밖에 안 주지만 보고식으로 하면 단계별로 주죠. 매출총이익, 뭐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경상이익,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순이익 있었죠 예전에는.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보여주기 때문에 좋다는 건데 이 손익계산서 양식도 좀 바뀌었어요. 거기 111페이지에 좀 바뀐 거 보세요. 금융업종은 안 보셔도 되고 지금은
제조업종 보세요. 손익계산서. 매출액과 매출원가 똑같아요. 예전이랑. 판관비 똑같아요. 영업이익까지 똑같은데 예전에 거기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라고 돼 있었는데 거기 이 말을 하나 더 넣었어요. 과차익, 과차손. 에? 아니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차익이 있대요. 뭐냐면은 영업외 수익이라는 건 예전에 불렀던 이자 수익, 이자 수익 그런 것들 말하는 거고 차익은 아까 얘기한 거 뭐 유형자산 처분 차익 뭐 이런 거 투자자산 처분 차익 이런 것들이 있대 여기. 그래서 차익과 차손이라는 용어가 더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경상손익이 나오고 법인세 비용을 경상손익에서 먼저 빼고 경상이익 나온 다음에 그럼 거기 물어볼게요. 그 밑에 있는 경상이익은 세후예요, 세전이에요? 세후가 되죠. 세후. 세후가 되고 중단사업손익이 세후로 나오고 특별손익이 중단사업손익 모르죠 잘 나중에 배워요. 특별손익이 세후로 나오고 당기순익이 나오더라. 이게 나중에 여러분 15장에서 배울 건데 법인세 기간 내배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법인세 기간 내배분. 어려운 얘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저것만 놓으세요. 법인세 기간 내배분. 법인세 기간 내배분을 한 결과인데 저것만 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넘기세요. 112페이지에 기타의 재무제표와 재무정보에서는 자본변동표가 나오는데 자본변동표 새로 도입된 거예요. 11장에서 하세요. 11장. 그 다음에 113페이지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도 새로 도입된 게 아니라 좀 바뀌었어요. 18장인데 현금흐름표도 좀 바뀌었어요. 양식이 약간.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넘기시고 114페이지 기타의 재무정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주기, 주석, 부속명세서가 있는데 주기는 다 알죠. 대표적인 주기가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대차도표 당기순이익 표시하는 거죠. 그런 거. 주석은요. 여러분 회계원리할 때 봤을 것 같은데 주석. 제가 오늘 감사보고서 지금 안 들고 왔는데 쉬는 시간 나갔다가 제가 들고 올 때 감사보고서 들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부속명세서는 혼자 보시고 중요한 게 뭐냐 밑에 세 번째 줄에 주기, 주석, 부속명세서 중에 주기와 주석은 뭐다?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주기와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다. 이걸 꼭 알아야 되고요. 부속명세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기와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그러면 네 가지하고 주기, 주석까지가 재무제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연습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줬다가 4장을 하겠습니다.